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최신 뉴스와 흐름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박종환 작가님 모시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관의 선택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시장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비트코인이 또 이더리움 이렇게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로서 디지털 자산의 어떤 상징, 아이콘이 되었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과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의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암호화폐는 각각 특성과 장점이 또 있고 이 기관 투자자들의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 어떤 자산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종환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기습적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었는데 실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더리움이 어떤 건지 또 비트코인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서로 완전히 다른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둘이 가지고 가는 방향성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 둘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럼에도 이더리움이 뭔가 비트코인의 입지를 좀 따라가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성과가 미진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두 개의 어떤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립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디지털화 시킨 것이고 결국 금과 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더리움은 디지털 원유라고 부릅니다. 이 원유는 기름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기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면은 어떤 제품들이나 어떤 산업에서 뭔가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이 반드시 필요하죠. 네. 이더리움이 바로 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이 화폐로서 기축 통화로서 사용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는데 이 어떤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되는 탈중앙화 어떤 거래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이 되면서 그 위에서 다양한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탈중앙화된 앱이라고 부르는데 이 탈중앙화 앱의 대표적인 것이 현재는 뭐 디파이라든지 뭐 NFT 혹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향후에 이 블록체인 산업이 더 많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처럼 뭔가 보내고 받는 것만 가능한 이 금융 분야에 한정되면 안 되고 더 넓은 분야들로 확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과 비슷한 프로젝트들도 그래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을 어떤 기름에 빗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은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표를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순유입량 차이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좀 많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많은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8거래일, 7거래일 동안에 순유입이 일어났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이더리움을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저조한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즉 자릿수 자체도 완전히 다르죠. 네. 자릿수 자체도 다른 상황에서 순유입과 순유출이 반복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 현물 ETF가 뭔가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는 것을 이 성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비트코인과 좀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지금 시점 정도가 됐을 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가격보다도 조금 더 좋은 수익률 퍼포먼스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부터는 뭔가 대세 상승장의 본격적인 흐름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대비로 했을 때 비트코인 대비로 했을 때 이더리움이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들 2023년부터 흐름들을 꾸준히 지켜보면은 계속해서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의 비율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네.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즉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대비로 시가총액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다. 요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시가총액 차이가 1조 달러까지 격차가 벌어지게 됐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던 것은 이더리움이 출시된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이 훨씬 더 어떤 주도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다른 표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반대로 그럼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대비로 했을 때 흐름을 한번 살펴봤을 때 우하향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표와 거의 비슷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더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 대비 비율인데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이더리움이 그동안에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갔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더리움의 가격이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역사상 가장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거 사이클에서는 이더리움이 더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갔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바로 2020년에서 2021년, 2022년 그 당시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더리움 대비 비트코인 비율이 계속해서 우하향 움직임을 보였었죠. 보시면은 완전히 우하향 움직임인데 비슷한 기간을 한번 보시면은 우상향 움직임을 그렸던 네.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이더리움이 뭔가 좀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흐름과도 관계 있습니다. 네. 근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거기에는 좀 디테일한 명확한 이유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기술적인 어떤 추세들이나 유입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은 이제 좀 끝난 것인가, 혹은 솔라나나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들, 같은 종류의 프로젝트들이 뭔가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 대체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 흐름이 좀 부진해졌을까요? 네, 이더리움이 가격이 부진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올해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올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좀 기습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다들 이번에 절대 안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승인 거의 3, 4일 전 정도쯤에 시장에 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네. 그걸 알려준 사람이 이 블룸버그의 중요한 ETF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에이파트와 에릭 발추나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이 두 사람이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5%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고조시켰는데 결국은 그 예측들이 적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승인 가능성이 거의 없다, 20%를 얘기하다가 승인 기점, 그러니까 SEC가 최종 승인을 해야 되는 기점이 3일 정도 남은 시점에 갑자기 확률이 70%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뭔가 환호하는 분위기와 함께 이더리움이 그동안의 어떤 부진했던 흐름을 깨고 잠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이더리움에 뭔가 좀 좋지 못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즉 네트워크의 어떤 가치상으로 뭔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런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이 올해 또 이 이더리움 현물 ETF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서 이더리움의 덴쿤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덴쿤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용어가 약간 어려운데 이건 도시의 이름입니다. 덴쿤 어떤 두 개 도시를 합성해가지고 만든 이 용어인데 이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레이어 2를 뭔가 이렇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레이어 2에 대해서도 먼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더리움을 레이어 1이라고 부릅니다.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거래들이 일어나고 거래가 기록이 되고 검증이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더리움이 어떤 네트워크가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려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2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거래는 레이어 2에서 하고 네. 최종 결과물만 레이어 1에 옮기자. 네. 이렇게 만든 구조가 바로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구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은행의 본점과 은행의 지점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레이어 2의 속도라든지 수수료를 갖다 더 낮추면서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면서 이 레이어 2의 어떤 비중을 더 많이 높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레이어 1을 사용할 만한 요인들이 떨어지게 되죠.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크게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계속해서 수수료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뭔가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는 뭔가 이더리움이 과거 같은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의구심이 생기게 된 거죠. 거기다가 레이어 2와 이 이더리움 간의 관계성이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레이어 2만 더 커지는 뭔가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매도 흐름이 나오게 됐고 네. 결국은 이더리움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많은 어떤 평가들의 어떤 중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더리움 재단에서 지금 매도하는 지점들을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 네.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기관들이 좀 덜 매력적으로 느끼는 걸까요? 기관들이 덜 매력적으로 느끼는 구간은 이런 이유들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긴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긴 한데 제가 앞서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네. 세 번째, 네 번째 이유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네네. 즉 자산으로서 부족한 입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력도가 감소한 부분인데요. 네.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면은 앞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하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인데 이더리움은 디지털 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의 입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본인들도 뭔가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희소성 있는 자산이 되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더리움은 무한 발행 코인이기 때문에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입지를 가지고 가기에 너무 힘들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구상을 한 것이 소각 기능이란 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소각을 하면서 사용량이 많아지면 소각을 하게 되는데 이 소각량이 발행량보다 만약에 많아진다. 그러면은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수 있겠죠. 네네. 왜냐하면 나오는 것보다 공급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각하게 되니까 그런 건데 지금 그런 발행과는 다르게 이더리움 한번 표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뭔가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디플레이션적인 자산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적인 자산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자산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을 만한 네. 어떤 동기들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관들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뭔가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담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 이더리움 가격 흐름이 부진한 이유에 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기관들이 조금 덜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 매력을 덜 느끼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이 근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코인이든지 펀더멘털을 봐야 됩니다. 이 내재 가치라고 부르는 측면인데 일각에서는 알트코인이 무슨 펀더멘털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가격의 흐름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펀더멘털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늘 움직여 왔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의 수익성 감소라든지 인플레이션적인 자산으로서의 변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지금 유입이 되지 않는 더 직접적인 이유는 아마도 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산업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네. 돈을 벌기 위해서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좀 덜 된다라는 측면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테이킹 조항이 빠진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그렇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그렇고 이 뭔가 승인이 되는 과정에서 SEC와 조율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발행을 하기 위해서 SEC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많이 승인을 해준 거죠. 네.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 줄 테니까 먼저 승인부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승인이 됐던 건데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이제 양보를 해가지고 몇 가지 조항들을 제외를 시켰는데 이번에 SEC로부터 옵션 거래가 승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옵션 거래가 승인된다는 것은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는 것이고 결국은 기관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과 기관의 어떤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호재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반대입니다.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조항을 빼고서 승인을 했는데 이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게 이 어떤 POS라고 하는 이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라고 하는 이 합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즉 많은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많이 넣은 사람들이 검증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비트코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기반들인데 결국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갖다가 좀 대가로 줘야 됩니다. 그걸 갖다 바로 스테이킹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항을 빼다 보니까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더리움에 그냥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거죠. 대략 3에서 5%, 뭐 많게는 10%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관에서는 좀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매도세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헤스터 퍼스라고 해서 SEC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 위원이 이더리움의 ETF 스테이킹 향후에는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조항이 들어갈 수 있고 향후에 뭐 솔라나라든지 XRP ETF도 나올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뭔가 더 상승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 계속 이더리움 가격 흐름이 부진한 이유 이런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더리움도 또 좋은 부분이 많잖아요. 이더리움 다시 또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뒤에서 마지막으로 좀 언급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좀 해결해야 될 이슈들은 남아 있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표에서 나오고 있는 TVL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네. 자, 이 TVL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해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 어느 정도로 많은 규모냐 하면은 전체 모든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다 합쳤을 때도 이더리움이 54.8%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더리움이 어떤 기본적인 예치 자금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기관들이라든지 어떤 큰 주체들, 돈이 많은 주체들은 이더리움을 가장 신뢰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많은 자금을 예치한다고 했을 때 솔라나에 예치할까 아니면 레이어 2에 예치할까 고민을 했을 때 결국은 그래도 이더리움에 예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결국 이런 펀더멘탈들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이더리움의 어떤 상승의 어떤 모멘텀들이 아직까지는 뭔가 불꽃처럼 일어나진 않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DApp 생태계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레이어 1 기반의 생태계를 만들었을 때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플랫폼 위에서 어떤 유의미한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이 플랫폼으로 유입이 되는가 이런 것들로 다시 환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순서대로 한번 살펴봤을 때 이더리움이 다른 트론이나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이 DApp의 수수료 수익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TVL이라고 하는 예치 자본의 규모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른 레이어 1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더리움은 좋은 구간들, 좋은 어떤 점유율들을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더리움이 경쟁에 많이 직면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당분간은 어려운 구간들을 거쳐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펀더멘털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 이더리움의 어떤 입지들이 줄어들게 된 요인으로 앞서 레이어 2가 구축이 되고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단 어떤 레이어 2와의 관계성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에 속해 있는 레이어 1의 어떤 경쟁 구조들이 너무 많이 치열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치열한 경쟁을 점화시킨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또 솔라나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이더리움을 또 마지막으로 한번 비교를 하면서 이더리움의 현재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어떤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대비로 이더리움의 어떤 가격 퍼포먼스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떤 입지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본인보다 조금 시가총액이 더 낮은
다른 어떤 경쟁 프로젝트와 대비했을 때 어떤가를 살펴보면은 그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에 조금 빠져 있는 국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가지 정도 장표를 가져와 봤는데 일일 활성 주소와 일일 트랜잭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전송 거래량,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 이더리움이 솔라나보다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일 활성 주소라든지 일일 트랜잭션, 즉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TVL이나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수수료 수익,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더리움이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이더리움이 충분히 우위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위기에 빠져 있지만 그렇지만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떤 걸로 보실까요? 네, 결국은 이더리움이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더리움으로 더 많은 사용자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런 어떤 사용자들이나 사용성들을 솔라나를 비롯한 다른 체인들에게 많이 뺏기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불러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더리움이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남아있는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지금 비탈릭 부테린 같은 사람들이 요즘에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도 남은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결과들이 또 이 네트워크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이 네트워크의 움직임들을 좌지우지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들은 평소보다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사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뭐 확고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좋은 프로젝트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더리움만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특정한 코인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호화폐 투자를 결심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프로젝트들의 변화되는 움직임들을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박종환 작가님과 이더리움 시작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과 여러 가지 측면들을 알아봤는데요. 또 이더리움이 가격이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역사상 가장 부진한 점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반등할 가능성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관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박종환 작가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암호화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